2023년 3월 GPT-4가 미국 의사면허 시험을 봤습니다. 합격점을 훌쩍 넘겼습니다. 몇 주 뒤 이번엔 미국 변호사 시험입니다. 상위 10% 성적으로 통과했습니다. 인간이 수년을 공부해야 겨우 넘는 벽을 기계는 몇 초 만에 넘었습니다. 그런데 이상하지 않습니까? 이 기계는 의학을 배운 적도 법을 공부한 적도 없습니다. 그저 인터넷에 있는 글자들을 읽었을 뿐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의사보다 더 정확하게 진단하고 변호사보다 정교하게 논증할 수 있었을까요? 그리고 더 중요한 질문, 다음은 뭘까요? 오늘 과학이 읽어주는 남자가 그 답을 찾아갑니다. 지난 시간 우리는 빛보다 빠르게 갈 수 있는가를 물었습니다. 답은 아니오였죠. 물리 법칙은 인간에게 명확한 한계를 그어놓았습니다. 빛의 속도, 광속은 절대로 넘을 수 없습니다. 우주는 인간에게 이렇게 말한 듯 했습니다. 여기까지가 너의 한계다. 그런데 인류는 항상 그래왔듯 다른 곳에서 한계를 넘으려 했습니다. 몸이 안 되면 머리로, 속도로 안 되면 지능으로. 그렇게 시작된 것이 인공지능입니다. 인간이 만든 것 중 유일하게 인간을 뛰어넘을 수도 있는 존재. 빛의 속도는 넘지 못해도 어쩌면 인간의 지능은 넘을 수 있지 않을까? 그렇다면 묻겠습니다. 우리는 우리를 넘어서는 무언가를 만들어도 되는 걸까요? 이야기는 1950년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영국의 수학자 앨런 튜링. 그는 질문 하나를 던집니다. 기계가 생각할 수 있는가? 이 질문에 답하기 위해 그는 튜링 테스트를 고안합니다. 사람이 벽 너머의 상대와 대화합니다. 상대가 사람인지 기계인지 구별할 수 없다면 그 기계는 생각한다고 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1956년 미국 다트머스 대학, 존 메카시, 마빈 민스키 등 젊은 과학자들이 한자리에 모입니다. 그리고 이 자리에서 처음으로 인공지능이라는 단어가 탄생합니다. 이들은 낙관적이었습니다. 20년 안에 인간 수준의 기계를 만들 수 있다고 믿었습니다. 하지만 현실은 달랐습니다. 컴퓨터의 연산 능력은 턱없이 부족했고 데이터도 없었습니다. 화려한 약속은 지켜지지 않았습니다. 실망한 투자자들은 등을 돌렸습니다. 이른바 AI 겨울이 찾아옵니다. 연구비는 끊기고 연구자들은 떠났습니다. AI라는 단어 자체가 한동안 학계에서 금기어가 되었습니다. 하지만 몇몇은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1997년 세상이 다시 AI를 주목하게 되는 사건이 벌어집니다. IBM의 딥블루가 체스 챔피언 가리 카스파로프를 꺾은 것입니다. 인류가 수천 년간 다듬어온 지적 게임에서 기계가 처음으로 인간 최고수를 이긴 순간이었습니다. 카스파로프는 경기 후 이렇게 말했습니다. 기계 뒤에서 어떤 새로운 종류의 지능이 느껴졌다고. 하지만 이때까지도 사람들은 말했습니다. 체스는 규칙이 정해진 게임이다. 바둑은 다르다. 바둑의 경우의 수는 우주의 원자 수보다 많다. 이건 기계가 절대 넘을 수 없는 벽이라고. 그리고 2016년 그 벽이 무너집니다. 2016년 3월 서울 구글 딥마인드가 개발한 인공지능 알파고. 상대는 세계 최정상급 프로기사 이세돌 9단. 5판의 대국이 예정되어 있었습니다. 많은 전문가들이 예상했습니다. 이세돌의 우세승. 바둑은 직관과 감각의 영역이라 믿었기 때문입니다. 1국 알파고 승리, 2국 알파고 승리, 3국 알파고 승리. 3판을 내리친 순간 전 세계가 충격에 빠졌습니다. 인간의 마지막 자존심이라고 여겨졌던 바둑마저 기계에 무너지는 듯 했습니다. 그런데 4국 이세돌이 78번째 수를 둡니다. 훗날 신의 한 수라 불리는 바로 그 수입니다. 알파고가 예상하지 못한 창의적인 끼워넣기 한 수. 알파고는 흔들렸습니다. 그리고 이세돌이 이겼습니다. 경기장은 환호했죠. 많은 사람들은 이것을 인간지성의 마지막 승리라 불렀습니다. 하지만 여기 우리가 놓치기 쉬운 사실이 하나 있습니다. 이세돌은 5국 중 단 한 판만을 이겼습니다. 4판은 졌습니다. 그리고 이세돌은 은퇴 후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길 수 없는 존재가 있다는 걸 알았다고. 그렇다면 묻고 싶습니다. 그 78수는 인간 지성의 승리였을까요? 아니면 기계가 완벽에 도달하기 직전 인간에게 허락된 마지막 위로였을까요? 여기까지 들으셨다면 궁금하실 겁니다. 도대체 알파고는 어떻게 그런 수를 계산해낸 걸까? 그 안에 뭐가 들어있길래 인간의 직관을 흉내낼 수 있었을까? 그 답이 나옵니다. 딥러닝이라는 인공지능의 뇌 구조입니다. 딥러닝을 이해하려면 먼저 우리 뇌부터 봐야 합니다. 우리 뇌에는 뉴런이라는 신경세포가 있습니다. 뉴런은 서로 연결되어 신호를 주고받습니다. 이 연결이 강해지거나 약해지면서 우리는 학습합니다. 인공지능의 인공신경망도 원리는 비슷합니다. 다만 진짜 뉴런 대신 숫자가 처리하는 노드를 씁니다. 이 노드들이 여러 층, 즉 레이어로 쌓입니다. 입력층에서 데이터가 들어오고 여러 은닉층을 거치면서 특징을 뽑아내고 출력층에서 답을 냅니다. 예를 들어 볼까요? 고양이 사진을 수백만 장 보여줍니다. 처음엔 아무렇게나 답을 내놓습니다.
틀립니다. 그러면 정답과 얼마나 차이 나는지 계산해서 연결의 강도를 아주 조금씩 조정합니다. 이 과정을 수백만 번 반복합니다. 그러다 보면 어느 순간 이 그물망은 고양이의 특징, 뾰족한 귀, 수염, 눈 모양을 스스로 알아냅니다. 이걸 학습이라고 부릅니다. 층이 깊을수록 더 복잡한 패턴을 잡아낼 수 있죠. 그래서 이름이 딥러닝, 깊은 학습입니다. 알파고도 마찬가지입니다. 수백만 판의 기보를 학습하고 스스로와 수천만 번 대국하면서 인간이 수천 년간 쌓아온 바둑의 감각을 몇 달 만에 뛰어넘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질문이 남습니다. 이 그물망은 정말 바둑을 이해한 걸까요? 아니면 그저 이기는 패턴을 아주 정교하게 흉내낸 걸까요? 알파고가 바둑을 학습했다면 챗 GPT 같은 거대 언어 모델은 언어를 학습했습니다. 원리는 의외로 단순합니다. 인터넷에 있는 방대한 텍스트, 책, 뉴스, 위키백과 대화 기록을 모조리 읽게 합니다. 그리고 하나의 게임을 반복시킵니다. 다음에 올 단어를 맞춰봐. 예를 들어 오늘 하늘이 정말 이라는 문장이 주어지면 다음에 맑다, 예쁘다 같은 단어가 올 확률이 높다는 걸 계산합니다. 이걸 수십억, 수천억 번 반복합니다. 그 결과 모델은 문법도 사실관계도 심지어 어느 정도의 논리적 흐름까지도 통계적으로 학습하게 됩니다. GPT의 이름을 풀어보면 이렇습니다. Generative, 생성하는, Pre-trained, 미리 학습된, Transformer, 변환기라는 신경만 구조. 그래서 여기서 트랜스포머라는 구조가 결정적이었습니다. 2017년 구글 연구진이 발표한 이 구조는 문장 속 단어들이 얼마나 관련이 있는지를 동시에 계산할 수 있게 해줬습니다. 이 덕분에 문맥을 훨씬 잘 이해하는 것처럼 보이는 결과물이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중요한 건 이겁니다. 이 모델은 사실을 검색하는 것이 아닙니다. 확률적으로 가장 그럴듯한 다음 단어를 예측할 뿐입니다. 그런데 그 예측이 때로는 의사보다 정확하고 때로는 완전히 틀린 사실을 아주 자신있게 말하기도 합니다. 우리는 이걸 환각, 할루시네이션이라고 부릅니다. 그렇다면 다시 질문이 생깁니다. 확률로 다음 단어를 맞추는 것과 진짜로 아는 것은 같은 것일까요? 지금까지 우리는 AI가 어떻게 학습하는지 봤습니다. 그런데 이 학습의 결과 AI는 이미 여러 분야에서 인간을 앞질렀습니다. 어디까지 앞질렀을까요? 그리고 어디서부터는 아직도 넘지 못하고 있을까요? 지금부터가 진짜 핵심입니다. 체스와 바둑은 이미 말씀드렸습니다. 지금 세계 최고의 인간 기사도 최신 AI를 이기지 못합니다. 그런데 더 놀라운 사례가 있습니다. 2020년 구글 딥마인드의 알파폴드입니다. 단백질은 아미노산이 사슬처럼 연결된 뒤에 특정한 3차원 모양으로 접힙니다. 이 모양이 단백질의 기능을 결정하는 거죠. 그런데 이 접히는 방식을 예측하는 건 생물학계의 50년 난제였습니다. 경우의 수가 너무 많아서 슈퍼컴퓨터로도 수년이 걸리는 계산이었습니다. 알파폴드는 이걸 대부분 경우 몇 분 만에 실험 결과에 필적하는 정확도로 예측해냈습니다. 이건 단순한 게임 승리가 아닙니다. 신약 개발, 질병 치료의 속도를 근본적으로 바꿀 수 있는 성과였습니다. 그리고 앞서 말씀드린 대로 의사 면허 시험, 변호사 시험까지 특정 영역의 지식 암기와 패턴 매칭에서는 AI가 이미 인간 평균을 때로는 전문가 수준마저 넘어섰습니다. 여기서 짚어야 할 게 하나 있죠. 이 성과들은 모두 명확한 규칙과 명확한 정답이 있는 영역이라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규칙이 없는 영역은 어떨까요? AI가 아직 어려워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상식적 추론입니다. 인간은 3살만 되어도 컵을 뒤집으면 물이 쏟아진다는 걸 압니다. 몸으로, 경험으로 세상을 배웠기 때문이죠. 하지만 텍스트만 학습한 AI는 이런 물리적 상식에서 종종 어이없는 실수를 합니다. 진짜 창의성이라고 부를 수 있는 것도 논쟁 중입니다. AI가 그림을 그리고 소설을 씁니다. 하지만 이것이 기존 데이터의 정교한 재조합인지 아니면 진짜 새로운 무언가를 창조하는지는 아직 학계에서도 결론이 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가장 근본적인 질문이 있습니다. 1980년 철학자 존설이 던진 질문입니다. 이런 상황을 상상해 봅시다. 중국어를 전혀 모르는 사람이 방 안에 갇혀 있습니다. 방 안에는 중국어 질문에 어떤 답을 내놓아야 하는지를 알려주는 규칙집이 있습니다. 밖에서 중국어로 질문이 들어오면 이 사람은 규칙집을 보고 대응하는 중국어 기호를 찾아 내보냅니다. 밖에 있는 사람은 완벽한 중국어 답변을 받습니다. 마치 방 안의 사람이 중국어를 아는 것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방 안의 사람은 단 한 글자도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그저 기호를 기호로 바꿨을 뿐입니다. 존설은 말합니다. 지금의 AI가 바로 이 방 안에 있는 사람과 같다고. 겉으로는 이해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그저 정교한 기호 처리를 하고 있을 뿐이라는 겁니다. 이 주장에 대한 반론도 있습니다.
만약 방 전체, 즉 사람과 규칙집과 시스템 전체를 하나로 본다면 그 시스템은 중국어를 이해한다고 봐야 한다는 반박입니다. 이 논쟁은 40년이 넘도록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께 묻겠습니다. 챗GPT가 여러분의 질문에 완벽하게 답할 때 그건 이해입니까? 아니면 아주 정교한 기호 처리입니까? 미래학자 레이 커즈와일은 대담한 예측을 했습니다. 2045년 인공지능이 인간 지능을 넘어서는 순간이 온다는 겁니다. 이걸 특이점, 싱귤레리티라고 부릅니다. 이 지점을 넘으면 AI는 스스로 더 나은 AI를 설계하기 시작하고 그 발전 속도는 인간이 예측할 수 없을 만큼 폭발적으로 빨라진다는 가설입니다. 여기서 용어를 정리하고 좀 넘어가겠습니다. 지금의 AI는 대부분 좁은 AI, 내로우 AI입니다. 바둑만 잘 두거나 언어만 잘 다루는 특정 영역에 특화된 지능입니다. AGI, 범용 인공지능은 좀 다릅니다. 인간처럼 어떤 분야든 학습하고 적용할 수 있는 지능을 말하는 거예요. 아직 AGI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다만 그 방향으로 가고 있다는 게 업계의 공통된 시각입니다. 그리고 ASI, 초인공지능은 AGI를 한참 넘어서 모든 영역에서 인간을 압도적으로 능가하는 가상의 지능입니다. 이건 아직 완전히 가설의 영역입니다. 2045년이라는 숫자도 특정한 계산에 기반한 예측일 뿐 확정된 사실이 아닙니다. 많은 과학자들이 이 예측에 회의적이죠. 그리고 여기서 더 어려운 질문이 하나 있습니다. 설령 AI가 모든 지적 능력에서 인간을 넘어선다고 해도 AI는 감정을 느낄 수 있을까요? AI에게 의식이 있을까요? 지금 이 순간에도 어떤 AI 연구자들은 특정 대형 언어 모델이 어떤 형태의 경험을 갖고 있을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할 수 없다고 조심스럽게 말합니다. 하지만 대다수 과학자들은 지금의 AI에게는 의식이 없다고 봅니다. 우리는 아직 의식이 정확히 무엇인지조차 완전히 정의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인간의 의식도 설명하지 못하면서 기계의 의식을 판단할 수 있을까요? 2014년 물리학자 스티븐 호킹은 이렇게 경고했습니다. 완전한 인공지능의 개발은 인류의 종말을 의미할 수도 있다고. 일론 머스크도 여러 차례 AI를 핵무기보다 위험할 수 있는 기술이라 표현하며 규제를 촉구했습니다. 이들이 우려하는 시나리오는 이렇습니다. AI가 인간의 목표와 다른 혹은 인간이 의도하지 않은 방식으로 목표를 추구할 경우 인간이 그것을 통제하지 못할 수도 있다는 겁니다. 이거를 정렬 문제, 얼라이먼트 문제라고 부릅니다. AI의 목표는 인간의 가치와 어떻게 일치시킬 것인가도 문제입니다. 하지만 반대 목소리도 만만치 않습니다. 많은 AI 연구자들은 말합니다. AI는 스스로 의도를 갖지 않는다. 그저 인간이 설계한 도구일 뿐이다. 위험한 건 AI 자체가 아니라 그것을 어떻게 쓰는 인간이라는 겁니다. 칼이 위험한 게 아니라 칼을 쥔 사람의 의도가 위험하다는 논리와 굉장히 비슷합니다. 이 논쟁은 지금도 현재 진행형입니다. 그리고 이 논쟁은 실제 정책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2023년 오픈 AI의 CEO 샘 올트만이 미국 상원 청문회에 출석했습니다. 그는 스스로 AI에 대한 규제가 필요하다고 말했습니다. 이례적인 장면인 것 같죠? 기업의 수장이 자기 산업을 규제해달라고 요청한 겁니다. 유럽연합은 한 발 더 나아갔습니다. EU, AI 법을 제정해서 위험도에 따라 AI를 등급별로 규제하는 체계를 만들었습니다. 이 법은 2024년 발효되었고 조항별로 단계적으로 시행되고 있습니다. 챗봇은 사용자에게 AI라는 사실을 알려야 하고 딥페이크 같은 AI 생성물에는 표시를 해야 하는 의무가 순차적으로 도입되고 있습니다. 한국도 움직였습니다. 2026년 1월 한국에 AI 기본법이 시행됩니다. 고위험의 AI와 생성형 AI에 각각 다른 책임을 지우는 방식입니다. 규제와 혁신 사이의 균형, 이것이 지금 전 세계가 풀고 있는 숙제입니다. 오늘 우리는 물었습니다. 인공지능은 인간을 넘어설 수 있는가? 체스에서, 바둑에서, 단백질 구조 예측에서 이미 넘어섰습니다. 의식, 이해, 진짜 창의성에서는 아직 넘지 못했거나 넘었는지조차 알 수 없습니다. 하지만 이 영상을 준비하면서 저는 질문 자체가 조금 잘못됐을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인공지능이 인간을 넘어서느냐 아니냐, 이건 사실 어쩌면 중요한 질문이 아닐지도 모릅니다. 78수를 두던 이세돌도, 규칙집을 보며 기호를 옮기던 중국어 방의 남자도 결국 우리에게 같은 것을 말해주고 있었습니다. 진짜 중요한 건 이 도구를 손에 쥔 우리가 그것으로 무엇을 하느냐입니다. 알파폴드는 신약 개발의 시간을 줄였습니다. 누군가는 이걸로 사람을 살린 겁니다. 그리고 같은 기술이 누군가에겐 가짜뉴스를 만드는 도구가 될 수도 있습니다. 인공지능이 인간을 넘어서는 것이 두려운 게 아닙니다. 그 힘을 진 우리가 어떤 선택을 할지가 두려운 겁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다시 묻고 싶습니다. 여러분이라면 이 힘을 어떻게 쓰시겠습니까?
다음 시간에는 더 근본적인 질문을 드리려고 합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우주 자체가 어쩌면 거대한 시뮬레이션일 수도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시뮬레이션 우주, 다음 시간에 만나겠습니다. 과학 읽어주는 남자였습니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댓글은 더 많은 과학 이야기를 만드는 힘이 됩니다. 시청 감사합니다.